자, 이 저당 유동화의 구조까지 했고요. 자, 이제 효과입니다. 자, 이 효과는 주체별로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얘 때문에 도입됐어요. 이 여러 주체가 있죠, 지금. 여러 주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1차 금융기관 때문에 도입됐죠. 1차 금융기관에 뭐를 높여주는 거예요? 유동성을 높여준다 그래요, 유동성. 유동성이 뭔가요? 유동성은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유동성을 높여준다는 얘기는 쉽게 현금화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꼭 은행뿐만이 아니라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동성이 낮은 기업은 단기 채무에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어음을 많이 끊죠, 기업들이 어음을 끊어서 이제 6개월 뒤에 1억을 지불하겠다. 이제 결제 대금을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6개월 뒤에 지불하겠다 했으면은 그 6개월 뒤에 1억을 마련할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항상 격리 직원은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음이 얼마짜리가 들어온다는 거를. 근데 지금 주변 이 통장에 예금 잔고는 없고요. 갖고 있는 거는 부동산밖에 없다면 6개월 뒤에 1억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죠. 이게 이제 유동성이 낮은 거라 그래요. 그럴 때 막 급하게 뭔가라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다면은 유동성은 낮은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에 이 뒤에 2차 시장이 없었죠. 2차 시장이 없었을 때에는 채권을 팔아서 현금 마련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는 뒤에 2차 시장이 생겼으니까 지금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돈이 부족하면 채권을 팔아서 현금 마련하면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현금 쉽게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유동성을 높이는 거죠. 유동성을 높이면은 그만큼 유동성 위험은 낮아지는 거죠. 예금주들이 아무리 예금 찾으러 온다 해도 바로바로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현금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IMF 이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이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2차 금융기관이 생긴 거고요. 다음에 이제 그 부차적으로 이 차입자 입장에서도 혜택이 있어요. 쉽게 현금을 마련한다면 대출도 더 쉽게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차입자들은 자가주택을 마련하기가 쉬워지죠.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증가합니다. 이런 혜택이 있어요. 다음에 이 공기업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기업. 정부 입장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요. 국가 정책적 입장은. 투자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 투자자는 하는 역할이 이 증권을 사줘서 대금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죠. 이 증권은 과거에는 없던 증권이에요. 보통 증권 하면은 주식하고 채권이거든요. 증권 하면은 주식하고 채권인데, 보통 채권은 5년 만기 회사채가 보통이에요. 물론 뭐 만기가 긴 국채도 있고 뭐 3년 만기 국채도 있고 여러 가지 채권은 있는데 국채도 있고 뭐 회사채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한 5년 정도 만기. 근데 이 증권은요, 만기가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10년도 있고요. 10년보다 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채권은 주택저당 채권이죠. 그 채권 집합이에요. 주택저당 채권 집합은 이게 만기가 긴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10년, 20년, 30년 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근거로 해서 만든 이 증권도 긴 게 많아요. 자, 근데 투자자들 중에서는 장기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도 있거든요.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특히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국민연금공단. 이런 데는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내면은 나중에 찾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참 후죠. 그러니까 그 장기간 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장기 투자하는 국민연금공단 이런 데는 이런 장기 증권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지금 국민연금 말이 많지만 이 합병할 때 손해보면서 합병하는데 찬성하는 놈이 어디 있냐고. 그죠? 말이 안 돼. 국민의 돈을 그런 식으로 수천억 날렸다면서요. 6천억인가 몇천억?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몇백억 줘도 되겠죠. 몇천억을 이제 번 셈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나라 국민의 돈을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거는 독립된 이 정치적으로 독립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가 못되게 해야 돼. 그런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뭐냐 그 메르스 때문에 잘려났던 사람인가요? 누구 문형평가 뭐 하여튼 그 사람이 그쪽으로 가서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장점도 있지만 쉽게 잊어먹는다는 게 단점도 있어요. 아무튼 메르스 때문에 거의 그 경질되다시피 한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으로 갔어요. 아무튼 자 거기 갔는데 이런 장기 투자자들은 이런 증권을 괜찮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다양하게 자산을 구성할 수 있지 않나요? 앞에서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배웠잖아요. 보다 다양하게 자산을 구성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죠. 좀 다양한 종류로 증권을 구성하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이런 장점이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저런 종류의 증권도 섞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이제 가장 큰 특징적인 것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증권은 난이도가 높아요. 여기서 발행하는 증권은. 그래서 1, 2월 달에 다 말씀 못 드려요. 3, 4월 달 돼야 이제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그런 내용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자, 교재에서 좀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88쪽에 있는 내용 말씀드렸었나요? 그 채무불이행위험 조기상환요. 그 89쪽에 부동산 개발금융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말씀을 드렸었죠. 신디케이트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거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10분의 3이에요.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 파이낸싱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뜻을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넘어가시고요. 그 밑에 제2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90쪽에 가면 이제 부동산 증권론의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해서 나오고 있죠. 의의나 배경, 목적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의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자본시장에 유통시키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자본시장에 유통시킨다는 게 뭐예요? 그게 팔아서 현금 마련한다는 얘기죠. 유통시킨다는 게 채권을 유통시킨다는 게 사고 팔아서 이제 현금 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민법에서 어디까지 나갔나요? 갑자기 민법 얘기하니까 이제 민법에서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요? 예. 물권법 다 나갔어요 이제? 다 나갔어요? 다행이다. 그러면 담보물권 다 나갔겠네.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다 나갔겠네요. 질권은 동산이니까 안 배울 거고, 유치권은 배울 거고, 저당권 배울 거고. 그럼 담보물권의 성질에 대해서도 아시겠네. 담보물권의 부정성, 수반성 했나요? 부정성, 수반성? 아니 지금 민법에서 했냐고 여쭙잖아요. 민법에서 부정성, 수반성 배우셨냐고. 들은 것 같아요? 안 배운 것 같아요? 누구는 들었고 누구는 안 배웠으면. 따라가는 거 수반성. 부정성. 같이 소멸하는 거. 그게 무슨 성질이에요? 그게 부정성이에요? 수반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배울 때는 하나만 확실하게 외우세요. 앞으로 두 개가 나올 때는 하나를 확실하게 하시라고. 두 개 다 어설프게 알면 둘 다 헷갈려요. 근데 그게 용어를 두 개를 알려주셨는데 네. 거의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아 그래요? 그러면 무시하세요 그냥. 왜냐하면은 그게요 둘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 피담보채권이 있지도 않은데 저당권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 요게 하나 성질이에요. 하나는 이제 그러면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이게 피담보채권이 있어야만 저당권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은 피담보채권이 넘어가면 저당권도 함께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생길 때부터 피담보채권이 없이 저당권만 생길 수는 없다는 거 한 가지 성질. 반드시 피담보채권이 있어야만 얘가 존재할 수 있다고요.
요거 한 가지 성질이고, 만약에 피담보채권이 넘어가면은 저당권도 함께 넘어가야 되죠. 요게 다른 하나의 성질이에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이 수반성인가요? 따라가는 거? 부종성인가요? 수반성이요? 아무튼 둘 중 하나요. 둘 중 하나. 근데 자, 그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관계없어요. 예, 뭐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담보채권이 넘어가면은 저당권도 함께 넘어가야 되고, 저당권만 넘어가는 것도 없고 피담보채권만 넘어가는 것도 없죠. 그게 우리나라예요. 멸실되면 피담보채권이 부담보채권. 뭐가 멸실되면? 백화점 멸실돼서 예, 예. 저당권이 없어지면 예. 그러면은 그 피담보채권이었던 게 부담보채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무담보채권이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은 그 보험금에 이제 뭐죠? 물상대위, 물상대위가 될 수 있죠.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잘 기억하면은 그런 용어들이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보험금의 물상대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맞나요? 네. 제가 제대로 알고 있나요? 자, 아무튼 근데 그거 읽어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의에 90쪽의 의에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자본시장에 유통시키는 것. 그 의에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의 의.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자본시장에 유통시키는 것.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저당권이라고 했잖아요. 저당권. 저당권을 상품으로 유통시킨다. 우리나라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민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이 딱 보는 순간 이거 민법 시간에 배운 거하고 다른데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저당권만 유통시키는 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 책을 쓴 그 학자들이 우리 민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에서 공부해서 온 거를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는 그냥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우리 민법에서는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에 뭘 써요? 저당 채권이 이동화된다 그러죠. 저당 채권이 이동화되는 우리나라는. 그러면 뭐도 함께 당연히 따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저당권도 함께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저는 늘 저렇게 써요. 저당 채권. 왜냐면 우리 민법의 이제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표현을 하려고. 예, 근데 이거는 우리 민법을 모르는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제가 조금 아는 체 한 거예요. 예,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요 표현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냥 막 써요. 사람들이. 이 부동산 학자들이 쓴 글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경제학을 전공을 안 해가지고 경제학 부분에 오류가 생기고요. 어떤 부분은 민법을 공부를 안 해서 민법 부분에 오류가 생겨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저당 시장의 구조 오른쪽에 괄호 1번에 1차 저당 시장, 괄호 2번에 2차 저당 시장 돼 있죠. 자, 지금 설명드린 것 가지고 몇 가지는 이제 해결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는데 괄호 2번에 5번 같은 내용도 있어요. 괄호 2번에 5번. MBS가 아까 이거 MBS라고 그랬잖아요. 이 증권이. 이건 제가 이제 어디가 5번에 MBS 발행 기간은 1차 대출 기간일 수도 있고 2차 대출 기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지금 이거 짧게 이렇게 그렸죠. 짧게 그린 이유가 바로 얘네들이 바로 이렇게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거든요. 얘네들만 증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얘가 바로 중개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세심한 배려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걸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 어렵다면 시간 관계상 대략적인 어떤 큰 흐름을 알고 지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굳이 이 대목에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이해가 됐다면 여기에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도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시라 이 말이에요. 굳이 그런 거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요. 다음에 조금씩 채워 나갈 부분들이 있으니까. 됐나요? 다음에 저당 유동화를 통한 효과에서 주택 수요자, 저당 투자자, 정부는 빼고 대출기간, 이게 가장 큰 특징적인 것 한 가지씩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셔서 92쪽에 저당담보증권의 종류. 자, 요거는 3, 4월이 돼야 다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패스하고 지나가시고요. 자, 이제 93쪽에 부동산 투자 회사. 자, 요것이 이제 금융론의 이제 마지막 주제예요. 설명드릴 거. 자, 지난주에 부동산 투자 회사 있죠. 부동산 투자 회사는 누구 때문에 도입됐다 그랬어요? 구조조정하는 회사. 구조조정하는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거죠. 구조조정하는 회사를 어떻게 지원해요? 구조조정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사주는 거죠. 누가?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이 부동산 투자 회사를 설립을 해서 돈이 적은 사람들이 많이 모은다 그랬죠. 돈이 적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부동산 투자 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가 구조조정하는 회사의 부동산을 사줘서 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대해서 주로 출제가 됐는데 그 이론은 한 번인가 나왔어요. 이론적으로 나온 건 딱 한 문제만 나왔고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법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밑에 그 리츠의 종류의 표로 정리가 돼 있죠. 표로 정리가 돼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그 부동산 투자 회사법 내용 중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하고 다른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어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하고 다른 회사, 일반 부동산 투자 회사. 주로 뭐가 많겠어요? 주로 일반 부동산 투자 회사보다 혜택을 주는 게 많겠죠. 구조조정을 하는 거를 지원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다른 것도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괄호 2번에 지금 수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리츠의 종류 위에 실적 배당이므로 투자 원금의 손실 발생 가능.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주식이니까 주식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현금 배당 원칙 이렇게 돼 있죠. 금전 배당 이거는 이제 없어졌어요. 삭제. 금전 배당 삭제. 이제는 그냥 배당이에요. 그냥 배당.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금전 배당으로 해야 되거든요. 금전 배당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 규정이 삭제됐어요. 그다음에 자, 이제 밑에 이제 구분이 해서 일반 리츠가 있고 오른쪽 끝에 기업 구조조정 리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요거를 좀 구별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동산 투자 회사 법 내용이에요. 법이에요. 법. 부동산 투자 회사 법.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요. 하나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요. 하나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요 위에 두 개가 일반 리츠고 여기 이제 기업 구조조정 리츠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처음에 이게 2001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2001년도에 만들어졌을 때는 주로 누구 때문에 도입됐어요? 예죠, 예. 그래서 얘가 대부분이었어요. 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이쪽으로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얘네들도 조금 완화시켜주고 하면서 지금은 얘가 제일 많아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아무튼 위탁관리가 뭐예요? 위탁관리. 관리를 할 때 누군가에게 맡겨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하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명목형이라 그래요. 명목형. 요거는 실체형 그래요. 실체형. 실체형과 명목형의 차이는 이거예요. 보통 우리 이제 회사를 만들잖아요. 회사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만들었다면은 주주가 되는 거죠. 주주. 그러면 뭐를 열어요? 주주총회를 열죠. 그럼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총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주주총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대표이사 뽑잖아요. 선임. 대표이사 선임하고 이사, 감사 뽑고 이사진을 구성하죠. 자, 그럼 그 대표이사를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일 잘하는 사람 뽑아야 되죠. 지금까지 이제 경력을 보고 실적도 좋았던 사람들을 선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까지 경험이 많으니까 어떤 직원을 뽑아야 되는지 알겠죠. 예, 그 대표이사하고 이사진만 이 주주총회에서 구성을 하면은 이 나머지 직원들은 그 이제 이사회에서 다 알아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자금된 그 돈에다가 뭐 좀 대출받고 해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서 자기네들 뭐 연봉도 가져가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남는 돈 있으면 주주들한테 벌려주겠죠. 이게 보통의 실체형 회사예요. 자, 근데 지금 명목형은 그런 임직원이 없어요. 페이퍼 컴퍼니라고 들어보셨어요? 서류상무라니, 서류상. 얘는 서류상 회사예요. 페이퍼 컴퍼니란 말이에요. 주로 언제 들어봅니까? 페이퍼 컴퍼니 하면은. 탈세하고 이렇게 막 불법적 이런 경우에 나오죠. 이건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서류상의 회사인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이 주주총회는 열 수 있죠. 주주는 있으니까. 주주는 있잖아, 주주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만든다면은 주주는 있잖아요. 근데 실체형에서는 주주총회에서 뭐를 뽑아요? 대표이사를 뽑고 하잖아요. 근데 명목형에서는 주주총회 열어서 뭐를 뽑으면 되는가 하면, 야, 무슨 자산관리회사가 이런 거 잘 한다더라. 그 자산관리회사에다가 맡기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산관리회사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자산관리회사에 대표이사가 있을 거고, 능력 있는 대표이사 있을 거고, 그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산관리회사에서 계약서 쓰고, 임대료 수납하고, 비용 지출하고, 자기네 직원들 월급 주고, 수수료 떼서, 자기는 수수료 떼야 되는 거. 그리고 남는 돈 있으면 우리한테 배당해주고, 이거 다 누가 하면 된다고요? 누가 하면 돼요? 자산관리회사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산관리회사. 그러니까 서류상의 회사라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우리는 뭐만 잘 뽑으면 돼요? 꼭 자산관리회사를 잘 뽑아야지. 됐나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자산관리회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두 개는. 됐나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실제 상근 임직원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도 있어야 되고. 됐나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거기 일단 그 투자 대상을 보시면 투자 대상 제일 첫 번째 줄에요. 일반 리츠는 제한이 없죠. 일반 리츠는 제한이 없잖아요. 모든 부동산이에요. 다 돼, 다 돼. 근데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구조조정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구조조정 부동산이 뭐냐? 구조조정 부동산이. 구조조정 부동산이 무슨 딱지를, 뭐 특별한 딱지를 붙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기업이 있잖아, 기업이. 내가 빚을 갚아야 돼, 은행에.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이거 좀 팔아야 돼. 그러면 그게 구조조정 부동산이에요. 빚 갚기 위해서 내놓는 부동산. 이거 구조조정 부동산이고, 두 번째. 여러분들 왜 회생 절차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기업 회생 절차. 기업 회생 절차에서 매각하는 부동산. 요것도 뭐, 구조조정 부동산.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은행, 그 기업도 주거래 은행이 있죠. 예, 우리도 이제 개인들도 주거래 은행이 있을 수 있지만, 기업들도 주거래 은행, 주로 이제 기업들한테 주거래 은행이라는 말 많이 쓰죠. 주거래 은행이라는 게 그 대부분의 대출을 이제 담당하고 이런 은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회사가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요.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야, 너 빚 좀 갚아라.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자, 이거 보세요. 부채와 이거 이제 이것도 아셔야 되죠. 부채와 자본을 더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부채와 자본을 더하면 자산이다. 이거 언제 말씀드렸어요? 절양 개념 할 때 있어요. 절양. 유량 절양 할 때.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하는 거죠. 부채가 30억이다. 자본이 10억이다. 그럼 자산은 40억이죠. 자, 여러분들 이 부채 비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원래 모두 정답이 된 이유가 바로 이 부채 비율이라는 용어를 잘못 써가지고 모두 정답이 됐어요. 원래 모두 정답 돼가지고 이렇게 구제된 문제 중에 부채 비율을 잘못 써서 이 모두 정답이 됐어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헷갈린 거죠. 부채 비율이라는 게 이거예요.
내 돈 분의 남의 돈 요거요. 10억 분의 30억. 10억 분의 30억 하면 부채 비율이 몇이에요? 부채 비율이 3이죠. 그러면 300%죠.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할 때 부채 비율을 몇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부채 비율을 200%를 기준으로 합니다. 200%. 일반적인 경우는 200%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부채 비율이 200% 이내인 회사가 좀 괜찮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부채 비율 200%가 어디도 나오는가 하면은 자, 이 94쪽 보세요. 94쪽에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자기 자본의 2배 이내 이렇게 돼 있죠. 그 왼쪽에 타이틀이 뭐예요? 타이틀이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이거든요. 차입 또는 사채 발행.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요,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예요. 타인 자본 조달은 빌리는 거니까, 이자 주는 거니까. 자기 자본의 2배, 이게 바로 뭘 뜻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2배다 이 뜻이에요. 200%다 이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기업 회계에서는 부채 비율을 2배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자, 부채 비율이 3배죠. 자, 그럼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야, 너 빚 너무 많으니까 빚 좀 갚아라. 자, 그럼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산 40억을 볼게요. 자산 40억에 10억은 예금이고 10억은 재고 자산이에요. 재고. 이제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거. 10억은 A 부동산이고요. 또 10억은 B 부동산이에요. 총 얼마예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40억이죠. 이 40억 중에 30억은 빚내서 마련한 거예요. 30억이 빚이니까. 이 셋은 뭐 이렇게 셋이든 이렇게 셋이든 30억은 빚내서 마련한 거라고요. 빚이 너무 많으니까 야, 팔아라 하나. 팔아라. 팔아서 뭐 갚으라? 빚 갚아라. 이 부동산 10억 팔아서 그 돈으로 뭘 갚는다고요? 빚을 갚으면 이제 빚이 얼마예요? 20억이 되면서 자본은 그대로 10억이 되면서 자산은 하나 팔았으니까 30억 되죠, 이렇게. 이러면 이제 10억 분의 20억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 줄어들었죠, 이제. 예, 괜찮아졌죠. 이거는 이제 회사의 규모는 줄어드는 거예요. 사세는 준다 그래요, 사세는. 예, 회사에 이제 왜 재계, 순위, 크기 순위해서 몇 대 기업 하잖아요. 이게 그 사세는 주는 거죠. 예, 회사의 규모는 줄지만 그 건전성, 재무 건전성은 높아지는 거죠. 이럴 때 요 파는 요 부동산, 요것도 구조조정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재무구조 개선이라 그래요. 재무구조 개선 이거 은행하고 주거래 은행하고 부동산 회사하고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부동산, 또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부동산, 기업 회생 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이런 부동산이 전부 다 구조조정 부동산이에요. 특별한 딱지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거 사면 된다고. 누가요? 구조조정 부동산은 그런 거 사면 된다고요. 얘네들은 제한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제한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구조조정 부동산은 딱 요 제한 말고는 전부 다 혜택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건 다 혜택이에요, 혜택. 자,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세수로 나누고요. 실체형 명목은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설립자본금 하는 게 있어요. 설립자본금. 설립자본금하고 최저자본금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실체형과 명목형 이렇게 나누어요. 자, 요거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만 혜택 주는 게 아니라 위탁관리도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 실체형은 5억인데 이건 3억만 있으면 돼요. 예, 최저자본금은 요거는 70억이고 요게 50억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용어정리 용어정리 책자 받으셨죠? 용어정리 책자에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영어 정리 책자에 10억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바꿔야 돼요. 5억 3억으로. 아시겠죠? 영어 정리 책자에 10억 5억으로 되어 있는 거를 5억 3억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수정을 해야 되면 이제 원래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정을 해서 메일로 보내려면 저장을 하고 보내야 돼요. 저장을 안 하고 그냥 수정만 해놓고 그냥 보낸 거예요. 수정했다라고 생각하고 보냈죠. 보낸 파일이 수정이 안 된 거예요. 원래 그 파일을 그냥 보낸 거죠. 저장을 안 눌러가지고. 바보 같은 짓 한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짓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야 돼요. 아무튼 자,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설립할 때 자기관리부동산 투자에서는 5억 원의 설립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절차를 거친 후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이 70억 또는 50억 최저자본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이 설립자본금 규정은 들어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원래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게 왜 이게 들어갔는가 하면은 설립자본금 규정이 없으면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것밖에 없으면 설립할 때부터 이걸 마련해야 돼요. 이게 없을 때 당시에는 설립할 때부터 돈을 최저자본금을 마련해야 되고, 근데 이 문제는 설립한다고 해서 바로 영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설립을 한 후에 영업인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업인가가 떨어져야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설립한 후에 영업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꽤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꽤 걸리는데 돈은 미리 모아놨는데 돈을 쓰지도 못하고 이 잠재워야 놔야 돼요. 비효율이죠. 돈은 모아놓고 영업을 못하니까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2001년도에 처음 제정될 때는 최저자본금이 500억이었어요. 500억으로 최저자본금을 설립을 해놓고 그걸 영업할 때까지 쓰지도 못하고 잠재워 놔야 된다고요. 비효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5억으로 설립만 해놓고 이제 영업인가 신청도 5억 가지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영업인가 떨어지죠? 영업인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돈 모으면 돼. 그래서 이 최저자본금을 영업인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을 하면 돼요. 영업인가를 안 받아도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만들면 돼. 6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 영업인가는 이미 받아놨잖아요. 받아놨으니까 돈 모이는 대로 곧장 어디로 투입하면 돼요? 영업하는 대로 투입하면 되죠. 엄청 효율적이죠. 엄청 효율적이 된 거예요. 옛날과는 달리. 그렇지 않나요? 영업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까지 얼마만 있으면 되니까 5억만 있고 여기는 3억만 있으면 되니까 영업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까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바뀌냐고요. 괜찮아진 거죠? 자, 요게 이제 설립자본금, 최저자본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요거는 표의 맨 밑에 줄과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있어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무시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위에 주식 분산과 주식 공모 있죠. 자, 거기에서도 혜택이 있어요. 주식 분산은 뭔가 하면은 1인당 소유 한도요. 소유 한도. 주주 1인당 소유 한도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 51%를 갖고 있다. 49%는 다른 사람이 돈 된 거고 51%는 내가 돈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의사결정할 때 내 멋대로 하는 거죠. 내 멋대로. 51%니까. 그럼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설령 내가 51%가 아니고 49%라 해도 내 뜻에 맞는 놈 2%만 모으면 되죠. 2% 모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의 소유 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하고 맞는 몇 명만 딱 모아버리면 멋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한도를 높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30%, 40% 제한 없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가 많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제한 없음이죠. 제한 없음. 지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막 80%, 90%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요게 자기 관리고요. 실체형은 이렇습니다. 실체형 막 상근 임직원이 있으니까 30%까지. 요거는 위탁 관리예요. 위탁 관리는 명목형이라 조금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예요. 기업 구조 조정은 아예 제한이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빨리 돈 모아서 너희들 나중에 뭐 혼자 독단적으로 하든 말든 구조조정하는 부동산 빨리 사주기만 해주라 이 말이에요. 구조조정하는 회사 부동산 사주면 그걸로 나머지는 묻지 않겠다. 니들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런 취지죠.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그래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 있다고요. 오늘 수업 마치고 치맥 한잔 하면서 제가 40억 될 테니까 여러분들 10억만 모아주세요. 가능해요? 안 돼요? 저를 무시하고 계시죠, 지금? 예. 제가 40억 될 테니까 여러분들 10억만 하면 뭐 만들 수 있어요? 구조조정 부동 80%가 돼도 관계없다고요. 됐나요? 다음에 공모요, 공모. 수업 시간에 하는 이런 얘기는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거 다 알죠? 그거 다 했나요? 했죠? 역시 이렇게 사람은 돈이 들어도 배워야 돼요. 이렇게 말이 통하잖아요, 이렇게. 비진의 의사표시. 자, 이 공모는 공개 모집이에요, 공개 모집. 공개 모집은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공모주 청약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돼요, 일간지에. 일간지에 공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게 공모예요.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의 청약의 제공. 절차가 까다롭지 않겠어요? 까다롭겠죠? 여기에 대응하는 게 사모거든요, 사모. 사모 들어보셨어요, 사모?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하는 게 사모예요. 일간지에 공고 안 해도 돼요. 원칙적으로는 공모를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자, 공모라는 건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데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많이 모으라고 하면은 일반인들로부터 많이 모으세요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숫자를 높이면 높일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낮추면 낮출수록 쉬워지는 거고요. 숫자를 낮출수록. 근데 이거는 30%로 돼 있어요. 30%이네. 일반인들로부터 30% 이상. 30% 이상은 최소 30%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억짜리 이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만들 때에는 최소 21억만큼은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50억짜리 부동산 만들 때, 투자 회사 만들 때는 15억만큼은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2년 이내 하면 돼, 2년 이내. 자, 요것도 용어 정리해서 바꿔야 돼요. 2년 이내 요것도. 용어 정리해서 1년 6개월로 돼 있거든요. 1년 6개월 돼 있는 거를 지우시고 2년 이내로 해야 돼요. 요건 뭐예요? 아까 요거.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1년 6개월이에요. 저 2년이에요. 자, 30% 이상 2년 이내요. 자, 근데 사모는 이런 걸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사모가 가능해요. 구조조정. 얘는 사모가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쉽냐고요. 자, 오늘 수업 마치고 치맥 한잔 하면서 치맥 한잔 하면서 공고 안 해도 되잖아요. 아는 사람들 우리끼리 한 사람이 80%를 가져도 되고 됐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냐고요. 근데요,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다른 그 내용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이제
뭐 임대소득도 있고 이자소득도 있고 배당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1년에 수억 버는 사람들은 추가로 1,000만 원 벌 때마다 세금 얼마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추가로 1,000만 원 벌 때마다 세금 380만 원 내야 돼요. 한계세율이 이미 걸려 있어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1,000만 원 벌 때마다 380이 세금이라고요. 자, 그런데 자, 배당소득도 소득이죠. 예, 뭐 무슨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어서 배당받아요. 어디 주식을 갖고 있어서 배당받아요.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이제 1,000만 원 받으면 380만 원 세금 내야 돼요. 왜냐하면 소득 수준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요거는요,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15%만 내면 더 이상 세금 안 내요. 분리과세, 분리. 요거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안 한다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요거는 합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하고 싶지, 당연히요. 내가 40억, 50억 되고서라도 조금 더 누구 모아가지고 회사 만들어서 거기에서 받는 배당은 세율을 낮게 적용받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예, 보통 일반인들은 별 관계가 없죠. 세금, 종합소득세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아무튼 근데 의외로 한 연봉 1억 정도 되면은, 아마 연봉 1억 정도 되면은 최고 세율이 아마 다다를 수 있을 거예요. 1억이나 1억 한 몇천쯤 되면은 그 최고 세율에 다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주식회사에 배당 소득 받는 것보다는 부동산 이 투자회사에, 특히 구조조정 부동산 이런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그런 배당 소득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건 뭐 이제 시험은 아닌데 아무튼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보세요. 사모도 되죠. 아름아름 아는 사람끼리 돈 모아도 되고 1인당 주식 보유 한도에 제한도 없고 또 이렇게 설립자본금이나 최저자본금에서도 이런 좀 적은 편이고 또 뭐도 있는가 하면은 처분 제한에 처분 94쪽에 맨 위에 있어요. 처분 제한이라고 해서 5년의 범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대령이 정하는 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처분이 제한돼요. 처분이 제한된 건 뭐예요? 투기를 방지하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령에 가면은 얼마로 돼 있는가 하면 대령에 1년으로 돼 있어요. 몇 년 전에는 3년으로 돼 있다가 1년으로 단축시켜줬어요. 왜 그러겠어요?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니까 1년 동안만 이제 처분을 제한한 거예요. 이거라도 제한을 안 해버리면 어떡해요? 오늘 사서 내일 팔고 그러면 투기가 돼버리죠.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이 문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는 이거 적용 안 받는다 또? 구조조정은 적용 안 받아요 또. 구조조정은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얘는? 투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겠어요?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라고.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좋으니까 사주라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런데 제한 조건이 뭐라 그랬어 아까? 제한 조건이 딱 제한 조건이 하나 있다 그랬죠?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다시 앞으로 가시면은 93쪽에 자산 구성에서 자산 구성이 그 잘못됐어요. 자산 구성에서 자, 여기 없어요, 지금. 80% 이상. 80% 이상.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요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70% 이상. 부동산이어야 돼요. 총자산에. 자산이 이게 총자산에서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70% 이상 부동산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 10%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건 틀린 거예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지금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그 10% 이상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이 10% 이상 이런 규정은 법에 없어요. 어떻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아, 이게 70%고 이게 80%니까 요거 10% 이상 이렇게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 70% 이상 부동산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게 70%라면 여기가 70%니까 요거 10% 이상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75%라면 여기 75%잖아요. 그럼 여기에 5% 이상이면 돼. 여기에 80%면 여기 80%잖아요. 그럼 요거는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증권과 현금을 10% 이상 가져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얘는 가져야 될 때도 있고 안 가질 때도 있고 뭐 가지지 않아도 될 때도 있기 하기 때문에 요렇게 기억해야 되는 거야. 됐나요?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70% 이상은 부동산이 돼. 요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구조조정 부동산은 요게 적용이 안 돼요 또. 구조조정 부동산은 80% 규정밖에 없어요. 70% 규정밖에 없어요. 80%가 없어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70% 이상 뭐에 투자하는 거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부동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구조조정 부동산의 70% 이상이에요. 구조조정 부동산에 70% 이상 구조조정 부동산에 됐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구조조정 부동산의 제약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혜택이에요. 사모 가능하죠. 아는 사람께서도 되고 1인당 주식 보유 한도에도 제한이 없고 처분 제한도 없고 또 법인세도 감면해줘. 참 그 말씀 안 드렸네. 명목형이잖아요. 서류상의 회사죠. 실체가 없잖아요. 얘는 실체가 있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데 실체가 있는 거는 그 법인이 납세 의무자로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가 배당을 해주면은 배당받는 사람들도 배당받는 소득에서 또 세금 내야 되죠. 실체형에서는 법인도 세금 내고 배당받는 사람도 그 배당받는 소득에서 또 세금 내야 되는데 여기는 실체가 없잖아요. 서류상의 회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인세가 없어요. 감면. 법인세 감면 받고 누구만 세금 내는 거예요? 배당받는 사람만 이제 배당받을 때 그 소득세 내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명목형의 경우에는. 됐나요? 자, 됐고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나머지는 됐어요. 일단 나머지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부동산 이용론에서 앞부분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좀 쉬겠습니다. 왜냐하면 98쪽, 99쪽, 100쪽에 걸쳐 있는 거는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용어만 체크해드리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쉬고 다음 시간에 부동산 관리하고 부동산 개발, 자, 요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돼요. 지금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부동산 활동론인데 이게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돼요. 문항수는 많은데 이 잡다한 내용이 짬뽕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별로 관련 없는 거예요. 부동산 이용 활동. 여기에 10분의 1이고요. 얘하고 얘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부동산 관리 활동. 부동산 개발 활동. 얘도 별 관계가 없어요. 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 자, 요게 지금 114쪽까지고요. 앞에 남겨놨던 부분이 있어요. 입지론하고 지대론, 도시공간 구조론. 자, 요게 이제 48쪽에서부터요. 앞에 48쪽에서부터 남겨놨던 거 있어요. 입지론, 공간구조론, 뭐 지대론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어요. 요거 다 합쳐서 8문제에서 9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한 문제. 요거는 2문제에서 3문제. 많이 나오면 4문제요. 요거는 한 문제. 입지론 2문제에서 3문제. 요거는 한 문제에서 2문제 합쳐서. 그러니까 이거 다 합쳐서 이제 한 8문제에서 9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부동산 이용 활동 10분의 1, 요거는 그냥 단어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단어를 보시면 98쪽에 최유효 이용이라는 단어 있죠. 이런 단어 뜻만 체크하면 돼요. 최유효 이용. 이거는 가장 잘 이용하는 거겠죠. 가장 잘 이용하는 거. 자, 이거는 용도 다양성이 근거가 돼요. 용도 다양성.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 중에 가장 잘 이용하는 게 뭐냐, 이거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법경기해서요, 복합 개념에 따라 파악하면 돼요. 앞에 복합 개념 했었죠? 네. 법경기. 자,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교재에서는 이제 이거는 교재에서 보십시오. 98쪽에 괄호 1, 괄호 2로 나누어서 합리적, 합법적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네. 예, 저는 그걸 그냥 합리적, 합법적인 것을 나누지 않고 그냥 법적인 데 다 집어넣어서 그냥 합리적, 합법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합리적이면서 합법적 이용이라는 거예요. 투기적인 이용이라든가 비합리적인 이용은 안 되고 최유효 이용이 되려면 이거는 최고 수익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있어요. 최고 수익. 가치가 가장 높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얘는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해야 돼요. 이건 당연하겠죠. 물리적으로 채택할 수 없다면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충족될 때의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그래요. 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두 번째, 최고 수익이 최고 수익. 예. 수익이 가장 높도록 하는 이용이 최유효 이용입니다. 여러 가지 이용 중에서. 예. 그건 이제 다른 것이 전제돼야 되겠죠. 물리적으로도 채택해야 되고 합리적, 합법적인 것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이용.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에 집약도라는 단어 있죠. 이 집약도라는 단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대놓고 묻진 않지만 자주 나와요. 언급이 자주 돼요. 자, 이거는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해서 노자토, 생산 요소를 얘기할 때 보통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얘기하죠. 분모에 뭐가 있어요? 분모에 토지죠. 분자의 노동과 자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분모라고 생각하고요. 건물을 이렇게 올리면은 요거는 노동과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거죠. 네. 똑같은 넓이의 토지를 해도 요거는 적게 투입되죠. 요런 거를 집약적이라 그러고요. 요런 거를 조방적이라 그래요. 집약적 이용, 조방적 이용 이렇게. 예, 이게 꼭 이렇게 도시 토지에서만 이렇게 건물 올리는 경우만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고요. 농업에도 이런 말 씁니다. 농업.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똑같은 넓이의 땅인데 여기 이제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보일러 떼가면서 야채 기르는 거 하고요. 옆에 땅은 봄에 씨 뿌려서 하늘이 길러주도록 기다리는 거 하고요. 어떤 게 더 집약적 농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시설 재배라 그러죠. 이게 노동 자본이 더 많이 투입되는 거죠. 예, 또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는 거 하고 미국에서 농사 짓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집약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이 더 집약적인 것 같아요. 예, 미국에 안 가봐서 잘 모르죠. 그 넓은 땅에 그러니까 평당 투입되는 자본으로 해야 돼요. 평당 투입되는 자본으로 치자면은 우리나라가 훨씬 많죠. 노동이나 자본이 훨씬 많이 투입되는 거예요. 사람 손이 많이 가고 미국에 비해서. 걔네들은 그냥 막 그 넓은 땅에 비행기로 다 그냥 씨도 비행기로 뿌려버리고 그냥 적어도 비행기로 농약도 비행기로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토지 한 평당 투입되는 자본의 크기는 적어요. 자,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인건비, 자본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고요. 집약적인 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됐나요? 네. 자, 집약 조방. 자, 일단은 집약 조방 이런 단어만 좀 체크하시고요. 이 단어는 어디서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부증성에서 또 많이 나와요. 부증성. 토지를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잖아요. 양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토지, 어떤 위치의 토지를 다들 서로 이용하려고 한다면은 그 토지를 같이 이용하는 방법은 위로 올려서 이용하는 수밖에 없죠.
토지라는 건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에 입지잉여라는 단어요. 이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알고 계시는 건데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나타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떤 이제 장사 잘 되는 집 보고 거기는 목이 좋아서 잘 된다 이런 말 하죠. 목이 좋다는 게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위치가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입지가 뭐 입지가 위치라는 뜻이고 잉여가 남는 것 이런 뜻이잖아요. 위치가 좋아서 남는 이익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예, 입지잉여가 많다 이 소리는 목이 좋다. 입지잉여가 별로 없다 목이 별로 안 좋다. 됐나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스프롤 현상도 있고 직주분리, 직주접근 이런 거 있죠. 스프롤이라는 단어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단어가, 영어 단어가. 스프롤 이렇게 하잖아요. 스프롤. 이게 이제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돼요. 무질서하게. 이게 원인이 뭐 때문일까요? 계획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 부족. 그러니까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개발 제한구이죠. 개발 제한. 무질서하게 확산되지 못하게. 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직주분리와 직주접근. 자, 이런 단어 뜻만 일단 알아두시오. 직주분리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이죠. 원래는 도시가 성장하기 전에 조그만 규모일 때는 다 직장 근처에 주거지가 있죠. 자, 근데 도시가 확장되면서 도시가 커지면서 도심이 되어 가면서 점점 원래 있던 곳이 도심은 땅값이 올라가면서 도심 환경도 주거 환경이 안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갈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외곽으로 나갈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로 나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나갔다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교통이 발달해야 직주 분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밤이 되면은 도심은 어떻게 돼요? 텅텅 비죠?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또 외곽은 잠자러 왔다 갔다 하는 침상도시가 돼요. 베드타운이 베드타운. 잠만 자고 왔다 갔다 해요. 산업시설은 없고 잠만 자러 왔다 갔다. 침상도시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출퇴근할 때 들어올 때는 막히고 나갈 때 또 막히고 교통체증이 나타나죠. 그리고 도심 환경도 좀 개선이 되고 이러면은 야, 밖에 못 살겠다. 어떻게? 직주 접근. 다시 가까이 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가까이 온다 한들 토지를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안에 있는 토지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은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수밖에 없죠. 고층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심에 낡았던 지역이 새로 재개발, 재건축돼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현상, 이걸 도시 회춘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흰 머리, 검은 머리 되는 것처럼 낡았던 지역이 다시 이렇게 되는 것을 회춘화 현상, 이런 게 나타나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런 정도고요. 이거 뭐 10분의 1이고 좀 쉬고 이제 요거 관리, 개발, 뭐 이런 개발의 조금 정도까지만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